안녕하세요, 머니한입니다. 이번에는 서서 찍게 됐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로드맵을 쭉 그려드릴 거예요. 6단계까지.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상에서 기대하시는 게 이 영상 보고 나서 돈은 어디다 투자해야 되고 나 돈이 갑자기 막 2배, 10배 막 이렇게 불어나고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영상이랑 맞진 않을 거예요. 저도 이제 안전지향적이라고 표현하고, 제가 차린 회사 이름도 안지향이잖아. 여기서 지금 도움이 되실 분들은 안전지향적이고 이제 손실을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좀 높이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안전지향적인 분들을 위해서 한번 0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네가 설명을 할 수 있냐, 네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이제 뭐 네이버에 머니하이 치면은 제 이력이나 이런 게 나오기도 할 거고, 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삼성전자 쭉 모아가서 수익률 한 50% 정도 봤다 이런 것도 나올 거고, 금모으기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선물 사드렸다, 뭐 골드바 이런 거 고르셨다 이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영상은 다 남아있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만 뭐 투자를 잘하거나 제가 뭐 이렇게 뭐 수익률 높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 교육을 해드릴 수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에서도 여러 분들이 있어요. 졸업생이라고 하는데 연수익금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졸업생이라고 혜택을 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졸업생분들 인증샷이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볼 수 있어요.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수익이 안 났는데 지금 수익이 뭐 2천만 원 됐다,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뭐 4천만 원 됐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오래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부할 때 부모님도 같이 이제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부모님 수익이 뭐 7천만 원이 넘었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상 하나 보고 나서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은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고, 갈 때 단계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있고 뭐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로드맵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 켜고 가면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수강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제가 알려드린 분들이 얼마나 효과를 얻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평균을 내보니까 11월 한 달 동안에 수익 인증이 90건 정도 있었어요. 약 90건 정도가. 최소 수익률이 1.6%였나 그랬고 최고 수익률이 33% 정도였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니까 약 한 11%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 건, 두 건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90건이 넘었다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죠.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승장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수강생들의 오프라인 이 모임도 하거든요. 오프라인 이제 모임을 했을 때 수강생들 보여드리려고 25년도 상반기에 토스증권 실전투자 대회 나간 적도 있어요. 그때 이제 1억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20%였나 30% 정도 이제 수익을 내고, 그래서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연초에 냈던 기록도 있어요. 연초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큰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냈었으니까 상승장에서만 된다 이런 방법은 아니에요. 또 재테크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뭐 설명을 하자면은 뭐 투자자산운용사, 뭐 자산관리사 이런 자격증들도 있고, 또 이제 교육원도 이제 교육청에서 허가받은 평생교육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뭐 특허 이런 것도 받아놓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드리는 거는 아주 길게 영상을 만들 거여가지고 이 영상 진짜 그대로 풀 가이드가 될 수 있게 만들 거여서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실까봐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어서 한 자랑을 한번 해봤어요. 좀 웃기죠? 자랑하니까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제가 수강생들을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6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단계를 거치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적금만 하다가 코인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요. 비유를 들자면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능 시험을 봐도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뭐 3번 이렇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맞출 수 있어요, 수능 시험 문제도.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 수능 시험을 보면은 꾸준히 좋은 점수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투자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내가 아주 높은 리스크에 난이도가 높은 투자를 하면은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확률이 높고, 평균적으로 꾸준히 점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인 점수를 높이려고 단계들을 거쳐야 된다. 초등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투자에만 오면은 이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갔어요. 특히 안전지향 투자자다 하시면은 이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로드맵을 설명드리는 것도 단계를 강조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단계는 뭘까요? 뭐 투자다 뭐다 할 수 있지만 첫 단계는
저축량을 최적화하셔야 돼요. 아, 왜 저축량 최적화를 먼저 하냐, 나는 지금 빨리빨리 투자해야 된다, 유튜브 영상 너 것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해봤다, 벌써 경험도 좀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대학교가 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고등학교 수능 문제 풀 때가 됐을 때 이 첫 번째 단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고생해요. 비유를 들자면은 초등학생이 뭐 영어 시험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냥 내신에 있는 거 지문을 다 외워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뭐 중간고사 이런 거 봤을 때 그냥 외운 대로 그냥 막 빈칸 채워가지고 점수를 높게 받았어요. 그럼 초등학교 때는 점수가 좋은데 고등학교로 갈수록 다양한 지문들이 나오고 외우는 걸로 대처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등학교 때는 점수가 안 올라요. 더 이상 따라오기가 힘들어져. 마찬가지로 지금 이 1단계 저축량 최적화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저기 이제 막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때 가서 이걸 다시 막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1단계가 저축량 최적화입니다. 이거 구체적인 거는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예적금 탈출하는 거예요. 예금 탈출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에 이제 2주라고 써놨는데 아주 짧은 기간이면 돼요. 예금 탈출하는 건. 그냥 내가 한번 간단한 지식 배우고 한번 시도해보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것도 이제 뒤에 설명 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한 것처럼 저위험 상품들을 쭉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저위험 상품이 뭐 예금 특판 뭐보다 낫지 않냐 안 낫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이 예금 탈출 과정을 겪음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호가가 어떻게 된다든지 내가 이제 매수하는 시간이 있고 매도하는 시간이 있고 예수금은 며칠이 걸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알아서 체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랑 사회성이라는 걸 배우고 여러 명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생기고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단계를 거쳐야지 체득하게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저축량 최적화하고 바로 이제 본격적인 투자로 갔을 때 수강생들을 본 거랑 이 단계를 거치고 온 수강생들을 만나봤을 때랑 아주 다르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짧더라도 한번 밟고 가야 돼요. 예금 탈출 부분 1주일, 2주일마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찾아보고 이러면 다 찾을 수도 있겠지만 교육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5일 정도 과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입문반으로 오세요. 지금 예금 탈출을 확실하게 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연금이랑 목돈 굴리기를 완성시켜 두는 거예요.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3단계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연금을 이제 고정시켜 놓는다는 거는 내가 노후에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돈이 얼마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쌓아가겠다. 퇴직연금 어떻게 하겠다. 연금저축이 어떻게 하겠다. 여러 가지 연금 상품들을 어떻게 하겠다를 정해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후를 대비한 그냥 연금 상품이 아니더라도 뭐 내가 통장에 뭐 1억이 있는데 내가 뭐 아니면 뭐 어떤 일 때문에 뭐 2억 3억 정도 있는데 근데 이거 목돈 어떻게 굴려야 되나 했을 때는 여기 단계를 밟고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를 그냥 전쟁에 나갈 때 방패 들고 나가는 것처럼 방패 파트라고 생각하고 탄탄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뒤에 있는 공격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축구랑 비슷해요. 골키퍼가 있고 수비수들이 다 있잖아요. 다 손흥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비를 하고 난 다음에 역습 기회가 오는 것처럼 수비가 제대로 돼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도 안정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4단계는 수익률 높이기 시작해야 돼요. 방패를 제대로 해놓고 수익률을 높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5단계랑 좀 헷갈릴 수 있어요. 5단계를 붙여서 설명을 할게요. 4단계는 수익률 높이는 거고 5단계가 수익금을 늘리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투자를 좀 배워서 자신감도 붙거든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초심자의 행운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좀 잘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감이 갑자기 붙어서 수익금을 갑자기 엄청 늘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투자하다가 갑자기 1억 원 투자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수익률이 좋았다는 얘기는 장이 좋았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 상승장 이후에는 반드시 하락장이 찾아오는데 수익금을 상승장 꼭대기에 추가 투입을 한 다음에 하락장을 한참 기다려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수익률 높이기를 소액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충분히 내가 매수랑 매도, 매수랑 매도, 매수랑 매도를 해보고 나서 수익금 늘리기로 점진적으로 넘어가야 돼요. 내가 다달이 뭐 10만 원씩 넣는다, 20만 원씩 넣는다, 뭐 50만 원씩 넣는다 이렇게 해서 1년 뒤에 뭐 1000만 원, 뭐 2년 뒤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야 돼요. 점진적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격적인 분들은 갑자기 1000만 원 투자하고 1억 원 투자하고 사회초년생이다.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일하면 된다. 이러신 분들이면은 그냥 공격적으로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는 그랬어요. 뭐 20대 때 막 군대 있고 이런 조그만 돈으로 막 이상한 거 투자해보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자산이 쌓이고 잃을 게 많아지고 여기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데 갑자기 공격적인 투자 막 했다가 와르륵 하면 어떡해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자녀분들이 있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이런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를 반드시 거꾸로 하면 안 되고 수익금 늘리고 수익률 높일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수익률을 내가
내가 평균적으로 좀 높여놓은 다음에 손실이나 이런 것도 겪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수익금을 늘리셔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6단계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을 거치다 보니까 수강생들을 만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면은 이제 내가 어떤 종목을 이제 분석하고 재무제표나 이런 것도 보고 차트도 기본적으로 보고 투자도 하고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어요. 이제 어떤 상황이 있어서 못했어요.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물론 이제 불가피한 상황엔 어쩔 수 없지만 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계좌 관리나 증권사 앱 세팅이라든지 우리가 커뮤니티를 갖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려고 하면 PT 선생님이 있고 또 이제 자기랑 같이 운동하는 친구가 있고 짝꿍이 생기고 하면은 이게 지속 가능하잖아요.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해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눈덩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지, 눈덩이를 그냥 굴리다가 중간에 퍽 터지고 그러면 굴러가지가 않아요. 커지지가 않아요. 중간에 끊길 일들을 최대한 없애줘야 돼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서. 그럼 이제 정리를 할게요. 저축량 최적화를 먼저 합니다. 쉽습니다. 2주면은 예금 탈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이라는 목돈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안전하게, 비교적 안전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수익률 높이기, 공격적으로, 아주 소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금 늘리기 시작해요. 수익금을 늘리면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 나가면 돼요. 그래야지 이제 점진적으로 돈을 굴리게 되고 진짜 돈이 일을 하게 된다. 아까 이제 수강생들 이제 투자를 했을 때 뭐 1,000만, 뭐 2,000만 원, 4,000만 원, 뭐 7,000만 원 이렇게 금액들이 어떤 한 사람의 연봉 정도 수준이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회사 다니고 일하는 거 말고 또 다른 연봉을 창출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은 여기까지는 오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강생들 많이 만나보니까 그래요. 내가 막 80살 돼서 뭐 연금 받다가 갑자기 병원비 엄청 나가야 돼. 돈이라는 거는 늘지 않으니까 계속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돈이 계속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없으면 연금을 계속 이제 갉아먹기만 한단 말이에요. 80세 돼서 만약에 그러면 어떡해요? 여기서 하나만 이제 맹점을 하나 짚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S&P 500 투자하면 되지, 나스닥 100 투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긴 기간을 투자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2015년, 14년 겨울부터 해가지고 쭉 투자를 시작했는데, 조금만 투자를 하다 보면은 트럼프가 뭐 어쨌네 해가지고 마이너스 20%, 코로나가 터졌네 마이너스 30%, 이런 일들이 생겨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나스닥은 마이너스 80%, S&P 500은 마이너스 50% 이렇게 됐던 적이 있어요. 물론 사회초년생 막 20대 초반, 20대 중반 이런 친구들은 상관없을 거예요. 왜냐면 살 날이 80년이 남았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50대, 60대예요. S&P 500 그냥 쭉 투자해. 나스닥 100 쭉 투자해. 처음에는 막 수익이 나 좋아. 근데 이제 나중에 80세, 90세 병원 이제 열심히 다닐 그런 나이가 됐는데 마이너스 50%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이거는. 그래서 딱 한 가지 자산에 어떻게 좀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뭘 다 믿는다, 이거는 조금 단기적인 시야의 확률이 높아요. 진짜 90세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긴 하지만 S&P 500 닷컴 버블 때 꼭대기 투자해가지고 그 꼭대기 회복하는 데는 10에서 15년이 걸렸어요. 투자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한번 구체적인 걸로 넘어가 볼게요. 진짜 풀가이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6단계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짜 풀가이드처럼 내비게이션 될 수 있게 순서대로 해드릴 테니까 진짜 처음이다, 0이다 하시는 분들은 쭉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영상 찍는 겁니다. 도움 되시라고. 일단 6단계가 있었죠. 제가 이제 필기를 하면서 할게요. 1번이 이제 저축량 늘리기. 저축량 늘리기 했을 때 1-1은 뭘까요? 그러면 1-1은 이거예요. 목표 설정하기, 이겁니다. 목표 설정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기개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자 되고 싶다, 은퇴하고 싶다, 이런 건 틀린 목표예요. 근데 옳은 목표는 뭐냐면 우리 회사 주변에 59제곱 아파트를 사고 싶다.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6억짜리 아파트다 하면은 구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월 300만 원씩 수익률 10% 정도 하면은 5년 뒤에는 대출을 포함해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요. 이렇게 해두는 것까지가 1-1번의 끝이에요. 그냥 부자 되고 싶다, 그냥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금액이나 구체적인 뭔가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단계는 1-2는 목표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기 단계예요. 계산기 실제로 좀 두드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6억짜리를 살려고 하면은 진짜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 부동산 검색을 해보든 호갱노노 뭐 이런 검색을 해보든, 검색을 해보면 1층부터 20층까지 있다고 하면은 조금 싼 층이 있고 좀 이제 비싼 층이 있고 평수가 큰 게 있고 뭐 작은 게 있고 여러 가지 뭐 타입들이 있고 뷰가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대략적으로 6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싼 매물
매물은 5억 6천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검색해보고 금액을 확정 지어보고 그 다음에 부부가 대출을 받기로 했다. 그럼 대출이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 대출 이자는 얼마인지, 뭐 3%인지 4%인지, 대출 금액은 뭐 6억 중에서 뭐 4억이 나오는지 3억 5천이 나오는지, 아니면 뭐 1억밖에 안 나오는지, 아니면 대출이 안 되는지, 이런 계산을 해놔야지 내가 그 다음에 무슨 액션을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목표 뭔지 설정해보고 계산해보는 거예요. 가족이랑 대화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저축량을 늘리기를 목표 설정하고 계산했으면은 통장을 정리해보세요. 우리가 투자를 나중에 6단계까지 가서 열심히 투자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뇌 에너지를 여기저기 분산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투자에 조금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투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인데 알바도 해야 되고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그럼 공부하기가 어려울 거잖아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통장 정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금융상품 권유도 안 받게 될 거고, 알림도 안 받게 될 거고, 내가 돈을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넣어놓지도 않게 될 거고, 정리가 되실 거예요. 요즘엔 국가에서 내 계좌 한눈에라는 사이트도 만들어 놨어요. 3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1-4로 넘어갈게요. 1-4는 가계부 작성하는 거예요. 가계부 작성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연구 자료를 보면은 가계부 작성하는 이 행위 자체만 하더라도 저축량이 20% 더 늘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다른 행동들을 하려면은 내가 돈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 다음 의사결정이나 새로운 정보를 만들거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계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가계부 작성하라고 하니까 뭐 수기로 막 작성하는 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다 잘 돼 있어요. 뭐 토스를 쓰든지 뭐 뱅크샐러드 쓰든지, 카드 쓰면 카드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든지, 수입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작성을 알아서 해줘요. 얼마 안 걸리지도 않아요. 그다음 1-5 비상금이에요. 비상금도 이제 이것도 연구가 있어요. 우리나라 재무건강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연구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비상금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노후 대비가 잘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비상금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얼마나 모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정해드릴게요. CMA 통장으로 하세요.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냥 CMA 통장이 제일 나아요. 비상 상황 대비하기에는. 그 다음에 얼마나 모아야 되냐, 여러분 생활비의 6배 정도는 모아주세요. 이제 연구 결과나 이런 거는 내 이제 뭐 나이에 곱하기 2 곱하기 3, 뭐 20대면 2 곱하기 2, 뭐 30대면 곱하기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투자를 한다, 안전지향적으로 지금 6단계를 따라서 투자를 할 거다 하시면은 비상금을 6배 정도까지는 모아두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CMA 통장에다가 안전하게. 그리고 비상금이 중요하니까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은, 뭐 현금이라는 게 필요 없다, 투자 잘하게 됐는데 현금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거꾸로예요. 현금이 잘 있음으로써 투자를 잘 하게 되는 거예요. 여유가 생겨서 투자를 잘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투자를 조금 뭐 실수를 해도 내가 비상금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얘 잘 버티게 되고 수익도 잘 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뒤에 보이는 책들을 나오는 슈퍼개미 분들도 일정 정도 수익이 나면은 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다, 현금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는다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비상금을 꼭 가지고 계세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지출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고정지출은 매월 꾸준히 나간다, 이게 고정지출이에요. 고정지출도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하거나 수강생분들이 얘기하면 고정지출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게 뭐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가계부를 쓰면서 고정지출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고정지출이다, 이거는 아니다, 1+1은 2 이렇게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을 할 때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월간 나가는 기름값이 변동이 조금 있긴 하지만 뭐 한 10만 원 이 정도 나가요. 고정지출이죠. 근데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가끔 이제 운전을 해요.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래가 지하철이 너무 막힐 것 같으면 가끔 운전해요. 그래서 어떤 달에는 기름값이 안 나가요. 이런 친구한테는 기름값이 고정지출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수입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돈이 나가는 걸 보면서 이게 고정지출인가 생각해보는 단계예요. 명확하게. 이거 분류만 해두시더라도 고정지출을 묶는 순간에 뭔가 할인을 받는다든지 뭔가 현명한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돼요. 기름값이 고정적으로 나가니까 내가 회사 가는 루트 안에 좀 싼 주유소가 여기니까 여기서 고정적으로 넣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 돈을 더 아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7 나온 거는 이제 변동지출이에요.
이제 쉬운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제목만 쓰는데 뒤에는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변동지출 같은 경우는 반대죠. 고정적으로 나가지 않는 지출을 뜻해요. 근데 이제 변동지출 같은 경우는 분류를 하면 좋을 게 그냥 충동적으로 쓴 건지 아니면은 충동적이지 않은 건지 이거는 좀 구분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충동적이지 않은 거는 뭐 어느 날에는 제육덮밥 먹고 어느 날에는 돈가스 먹고 뭐 이런 것처럼 조금 이제 금액이 달라지고 하지만 변동은 있지만 충동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충동적인 거는 내가 그냥 누워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뭐 지그재그해서 쇼핑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장바구니에 있던 거 사. 오늘 기분이 안 좋았으니까 쇼핑하다가 사. 이런 거예요. 이걸 왜 구분을 해야 되냐면 충동적인 거는 문제 상황을 없애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침대에 누워서 쇼핑을 많이 한다. 그러면 핸드폰을 침실에 안 가져두는 게 이거 해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충동적인 거랑 충동적이지 않는 거랑 구분을 해보시고 충동적인 거는 그 뿌리가 되는 행동을 제거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저도 막 충동적으로 소비를 하고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거죠. 1단계니까. 그 다음에 이제 1-8번은 대출 정리하는 거예요. 대출 정리가 뭐냐? 대출 이자가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 국민의 90%는 대출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면은 대출이 있어요. 대출 정리하시는 게 저축량 늘리기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는 거는 금리나 요구권은 써보세요.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걸 신경 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금리나 요구권 써보시고 금리나 요구권 쓰려면은 신용 점수를 높이는 활동들을 해야 되고 신용 점수 높이는 활동들은 내가 이제 열심히 회사 다녔다, 진급했다, 뭐 카드 열심히 이제 꾸준히 썼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있어요. 예전에 영상에서 얘기한 적도 있죠. 이제 클릭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 다음은 이제 1-9 보험 정리입니다. 보험은 저도 이제 은행에 다닐 때 보험을 열심히 팔았고 하지만 유튜브에 나왔을 때 보험 가입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편이에요. 있어야 되는 보험은 실손의료보험, 그 다음에 이제 뭐 3대 질환 정도, 암, 뇌혈관, 심혈관 이 정도는 있어도 괜찮은 보험 같아요. 근데 이제 기타 플러스 추가되는 보험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보험,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암보험인 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암보험 안에 뭐 치매보험 이게 특약이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질병 명칭 이런 거 해가지고 보험료로 얼마 나간다 써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뭐 보험 다모아나 국가 정리한 사이트에서 보험도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보험은 한번 정리해두면 그냥 쭉 가는 거니까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저축량 늘리기의 마지막 편은 제일 중요한 건데 자동이체예요. 이거는 이제 중요라고 써놓겠습니다. 여기 1번 목표 설정하기부터 쭉 보험 정리까지 다 정리해 두시고 자동이체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동이체는 지속 가능하려면 자동이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저희 그냥 직원들 얘기인데 직원들이랑 저는 월간 면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면담을 하다 보면은 직원들한테 지난달 무슨 얘기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근데 이제 지난달에 써놨던 걸 보면은 기억을 해요.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사람의 기억력이나 사람의 통제력에 의해서 내가 그냥 그때그때 기억해야지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고 시스템, 그냥 컴퓨터를 믿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컴퓨터나 그냥 기록된 걸 믿어야 되는 부분들. 그게 이제 자동이체예요. 자동이체가 안 되고 그냥 나는 그때그때 하겠다. 이 얘기는 나는 월급 줄 때 그냥 대표님 마음대로 뭐 9시에 주고 12시에 주고 늦으면은 뭐 다음날에 주고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자동이체는 꼭 하셔야 돼요. 이 자동이체가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투자를 할 때도 단단한 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도 쉬워져요. 근데 내가 돈이 10,000원 들어왔다가 100만 원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변동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를 할 때도 불안해져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자동이체까지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저축량 늘리기를 다 이제 짚어본 거예요. 물론 뭐 디테일하게 뭐 식료품비를 줄여라, 냉장고 코드 뽑아라, 뭐 전기세 아끼셔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굵직한 것들을 이제 짚어본 거예요. 이게 진짜 그냥 목표 설정해야지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A4 용지를 두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이제 아파트 구매하려고 했던 게 물론 막 강남 아파트나 이런 데 엄청 비싸지만 서울 외곽이나 이런 데는 생각보다 덜 하구나, 수도권은 도전해볼 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결혼할 때 드는 비용이 내가 생각했을 때 뭐 5천만 원, 뭐 우리 애들 이제 결혼 자금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진짜 뭐 5천만 원 1억은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뭐 결혼식장 좀 싼 데 할 수 있구나, 뭐 다른 거 아낄 수 있구나, 별별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써보기만 하셔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큰 돈들을. 1단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2단계로 넘어갈게요. 2단계는 예금 탈출입니다. 뭐 2주라고 써놨는데 사실 뭐 1주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예금 탈출은 예금을 하다가 저위험 상품을 하는 걸 뜻해요. 저위험 상품이라고 하면 유튜브에서 얘기 많이 했듯이 투자 위험 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어요. 기본 개념이죠. 쓰면서 설명할게요. 투자 위험 등급이 있어요. 1부터 6단계가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위험해지는 게 5단계.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주식 투자 한 2등급 이 정도예요. 뭐 코인이나 주식 중에서도 조금 이제 위험한 주식 투자한다, 아니면 투자하는 방법이 막 단타다 이러면 이제 1등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명확하게 구분되진 않지만 우리 금융 상품을 만들 때 국가에서 이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눠보고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상품은 이 정도에 속합니다, 리스크는 이 정도고 이 리스크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입니다,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저위험 상품이라고 하면은 5에서 6단계에 해당하는 상품들을 저위험 상품들이라고 하고, 예금을 막 탈출하신 분들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으로 바로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저위험 상품을 뭐 1주에서 2주 정도 간단하게 하시고 넘어가면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좀 더 효율적으로. 자, 그럼 2-1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저위험 상품을 하면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은 2-1은 이제 금리 이해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이해예요. 기준금리 뭐 이해할 필요가 있냐? 이럴 수 있는데, 금리라는 거 자체만 이해하더라도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이클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아는 것처럼 금리가 높은 시절, 금리가 낮은 시절, 금리가 언제 높고 금리가 언제 낮고, 한국은행이 왜 이런 결정들을 하고 실제로 내 계좌에는 어떤 영향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금리가 오르네, 예금금리도 오르네, 단기채권 중에서도 아주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건들은 수익률이 올라가네, 고금리 시대에는 구분지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배워야 될 거는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인가는 당연히 알아야겠죠.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나오기도 할 텐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동결했다, 촬영한 시점에 그렇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알 수 있어요. 또 배워야 될 거 두 번째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나? 안 하나? 동결될 거라고 하나? 금리 인하될 거라고 생각하나? 앞으로가 핵심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얼마고 앞으로 얼마고, 이거 배워야 돼요. 왜냐면은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비싼 거를 사고 싶지 않잖아요. 싼 거를 사서 비싸질 거를 원하는 거지. 이거를 이제 생각할 때 어려워지는 게 앞으로를 생각 안 하고 지금만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기준금리만 이해하시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체감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해해야 될 거는 중앙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에서 왜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하나 내리려고 하나, 뭐 어렵지 않아요.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물가는 왜 오를까, 이렇게 이어 갈 수 있는 거죠. 이 중앙은행에서 왜 이런 결정들을 하는지 알면은 경제가 어려운지 나쁜지 이런 거랑 연결되기도 하고, 또 다른 투자랑도 연결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기준금리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예금 탈출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배우셔야 될 건 시장금리예요. 아니 뭐 기준금리는 뭐고 시장금리는 뭐냐. 기준금리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 운동장에서 다 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기준 하면은 거기 다 모여들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조금 더 왼쪽에 가 있고 어떤 친구는 조금 더 오른쪽에 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는 딱 서 있으면은 시장금리는 어떤 친구는 올라가 있고 어떤 친구는 내려가 있고,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시장금리라고 해요. 그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금리라고 해요.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금리란 뜻이에요. 시장금리의 수요와 공급이 뭔가요?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채권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은지, 지금 뭐 3%짜리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3%짜리 채권을 살려는 사람이 많은지, 수요죠. 채권의 수요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채권을 많이 발행하려고 하는지, 채권의 공급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간단하게 얘기 드리니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비유를 들자면은 내가 자동차 운전하기 전에는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하잖아요.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지금은 어려워 보이실 수 있지만 대신에 여기서 외워야 될 게 있는데, 시장 금리랑 채권의 가격이랑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요. 아주 단기 채권을 제외하고는 이 중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위험한 채권으로 가면 갈수록 시장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가격이 반대로 움직여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져.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거는 왜 반비례라고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서 배워야 될 거는 반비례한다, 이거 하나랑 1번 채권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알아야 돼요. 채권을 왜 사려고 할까? 여러분들 왜 예금하려고 하세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이자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확정적으로 이자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가? 시장이 좀 안 좋은 건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채권을 파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국가의 채권이라고 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하려고 하는지, 돈을 많이 쓰려고 하는지, 혹은 돈을 줄여서 쓰고 채권을 발행을 적게 하려고 하는지. 발행을 적게 하면은 채권 가격은 오르겠죠. 공급이 적으니까. 이런 채권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중에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주식을 나는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내 주식을 갖고 싶어
사서 해야지 팔 수가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으로 이거 연습을 하면은 손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채권은 이 변동폭이 매우 작기 때문에 배우기가 아주 쉬워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생각해보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리를 하면은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시장금리, 사람들 마음 어떻게 움직일까? 이 정도는 생각해볼 수 있어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내린다고 하네? 시장금리 어떻게 되지? 를 알 수 있어요. 뉴스에서 뭐 대출금리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말고 실제로 내가 투자를 해보면서 조금씩 움직이지만 플러스 0.1% 이렇게 적게 움직이지만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체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거를 배우고 넘어가면은 베스트예요. 2-3으로 넘어가면은 투자 위험 등급을 구분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투자 위험 등급이 구분이 되고 있고 5등급, 6등급에 해당하는 상품들을 저위험 상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봤을 때 6등급이랑 5등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체감이 안 되지 않으세요? 근데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은 6등급 상품은 거의 예금이랑 비슷해요. 예금 특판 아니면 약간 금리 높은 예금 이런 거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5등급 상품들은 마이너스가 되면은 마이너스 1%, 2%, 3%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때는 뭐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막 플러스 10%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5등급 상품은. 이런 것처럼 5등급이랑 6등급도 차이가 사실은 1%, 2% 정도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크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은행에서 누가 추천하거나 증권사 추천하거나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위험한 건지 안 위험한 건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된다는 뜻이에요. 구분 지을 수 있어요. 투자를 해보면 해볼수록. 그 다음에 저위험 상품 활용법을 알 수 있어요. 활용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만기가 돈을 묶어두고 이자를 확정 짓는 게 있고 자유롭게 투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상품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 지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 발행한 발행어음 이런 건 6등급일 때도 있고 5등급일 때도 있는데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돈을 묶어둘 수도 있는 상품이 있고 CMA 통장을 통해서 발행어음형을 가입하면은 자유롭게 넣었다 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5등급 상품들은 마이너스가 좀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뭐 아파트 잔금 치러야 된다 아파트 뭐 매수하려고 한다 뭐 한 6개월 1년 뒤에는 아파트 매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런 돈이라고 하면은 묶어두는 상품에 해야겠죠. 고정적으로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상품에. 근데 그런 돈을 마이너스 뭐 1%, 2% 되는 상품에다 넣으면은 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 활용법들을 실질적으로 이해하시게 되는 단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투자로 예를 들면은 이 투자를 했을 때 3개월에서 아니면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투자해야 된다. 진짜 5년 이렇게 보고 길게 보고 투자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내가 여유 있는 자금으로 하겠다. 긴 기간은 여유 있는 자금으로 하겠다. 짧은 기간은 약간 좀 위험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작은 돈으로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의사결정 뭔가 매트릭스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쉽게 연습해 보실 수 있다. 그 다음은 2-5인데 금리 ETF를 아실 수 있어요. 이제 상품을 조금 얘기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ETF들이 있지만 금리 ETF는 KOFR이라 그래가지고 무위험 금리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위험이 거의 없는 금리를 따라가는 ETF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상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예금들이나 시중 금리에 약간 상위에 있는 상품들을 묶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막 예금 특판을 엄청 찾는다거나 새마을금고 가가지고 투자해야겠다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좀 덜 쓰이게 되겠죠. 뭐 이걸 사라 이게 아니라 이런 상품이 있고 이런 상품을 예금 탈출하는데 쓰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은 단기채권 ETF예요. 근데 단기채권 같은 경우는 이런 무위험보다는 조금 더 아주 약간 덜 리스크를 감수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가의 채권들 뭐 100이 있다고 치면은 80 정도는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들 20% 정도는 회사에 있는 채권들 해가지고 수익률이 예금이 한 3%라고 치면은 단기채권은 2.89%에서 한 3.56% 나오는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들을 이런 단기채권 ETF랑 금리 ETF를 투자하면 아시게 되는 거는 증권사 사용법을 알게 돼요. 아, 증권사에서 ETF 이렇게 구매하면 되는구나. 증권사 사용법 중에 뭐 알아야 되는 거는 또 뭐냐면은 호가를 할 수 있게 돼요. 호가 지금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내가 사고 팔 때 우리는 그냥 마트 가면은 가격표가 뭐 2,000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거 물건 사잖아요. 근데 이제 증권사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ETF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뭐 팔 때는 또 비싸게 파는지 이런 것들을 체득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ETF 투자해봄으로써 나중에 주식 투자할 때도 호가를 잘 해야 될 거예요. 호가만 잘 하더라도 1%, 2% 더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 단계에서 손해를 보지 않은 저위험으로 배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투자하면서 알 거는 ETF 투자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ETF, 펀드 이런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반 주식 투자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ETF나 펀드 이런 걸 투자를 시작을 하면은 비용을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이 뭐 ISA 계좌나 뭐 연금 계좌나 해서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 전문가한테 맡깁니다. 누구한테 맡깁니다. 어떻게 합니다. 하는 순간 비용이 이제 급증하게 돼요. 비용이 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ETF 중에서 어떤 거는 싼
저렴한 거고 어떤 거는 비싼 거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체감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구분 지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거는 ETF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금리 ETF는 무위험 금리 지표를 따라갑니다. 무위험 상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위험 금리랑 유사한 상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설명드린 것처럼 뭐 국가 채권이 이만큼, 회사 채권이 이만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단기 채권 ETF를 보면은 회사 채권이 80%가 들어가 있고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10%밖에 없어요. 똑같은 단기 채권인데 얘는 더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ETF 자체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알게 돼요. 이게 비율로 따지면은 주식으로 따지면은 삼성전자 투자한다. 삼성전자 끝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도 하고 있고 스마트폰 사업도 하고 있고 가전제품 사업도 하고 있고 무슨 5G, 6G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무슨 연구개발도 하고 있고 이런 걸 들어가서 본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행위예요. 이게 ETF가 뭐 이렇게 뭐가 돼 있고 ETF 그냥 뭐 단기 채권 다 투자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단기 채권 이런 게 있고 단기 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내가 투자하는 이 단기 채권들은 말은 단기 채권이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위험하게 투자하고 대신에 수익률 좀 더 본다. 뭐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 넘어가야 돼. 이게 버릇이 돼야지 주식 투자를 해도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웠으면 하는 거는 장외 채권이에요. 장외 채권은 직접 채권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은 제가 2022년 뭐 이럴 때는 금리가 이제 막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막 낮아져 있고 이제 회사들도 대출 이자나 이런 거 감당을 적게 하고 이러니까 장외 채권이 나왔을 때 투자하기가 좀 좋았어요. 이게 비교적 예금보다는. 요즘에는 파산하는 데도 많고 이래가지고 장외 채권 얘기를 거의 안 한 지 한 1년, 2년 돼갈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걸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진 않지만 배울 건 많아요. 장외 채권 자체는. 채권을 직접 해보면은 아까 이제 배웠던 시장 금리 똑같은 회사인데 2023년에 발행한 채권이랑 2025년에 발행한 채권이랑 금리가 달라요. 똑같은 회사인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왜 달라졌을까? 회사가 상태가 뭐가 바뀌었나? 요즘 뭐 상황이 어떤가? 사람들 마음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ETF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간접 체험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수익은 좀 얻을 수 있겠지만 요즘 2025년 상황에는 별로 이제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뭐 접근하고 싶진 않다. 배우기는 좋다. 마지막으로 이제 배웠으면 하는 거는 5등급 단기 채권이지만 종합 채권이라고 부를게요. 5등급 종합 채권 정도를 배우면은 예금 탈출이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단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6등급 단기 채권보다는 5등급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얘가 조금 더 리스크가 있어요. 써보자면 리스크가 조금 더 있다. 6등급보다. 근데 종합채권을 배우면은 종합채권을 투자하면은 종합이란 말처럼 금리가 오를 때 가격이 어떻게 되고 금리가 내릴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히 체득할 수 있어요. 내가 운전을 했을 때도 운전면허 필기시험 보고서는 나 운전할 수 있어요 이거 다르잖아요. 금리를 그냥 뭐 한국은행에서 어쩌고 시장금리가 어쩌고 이렇게 배운 것보다 내가 직접 운전해보면 뭐 10,000원, 20,000원이라도 투자해보면은 움직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이 장점들이 뭐냐면은 1번 금리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을 볼 수 있고 2번 손실을 견디는 연습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기준금리는 정해져 있지만 그 기준금리 정해진 거 안에서 시장금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손실을 견딜 수 있거든요. 작년에 종합채권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보신 분들은 이 손실을 견디고 수익을 보신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 늘 우상향하지 않거든요. 약간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플러스 5%, 플러스 7%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요즘에 5등급 채권이 안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가격이 좀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금리 떨어지면서 이제 오를 수 있겠죠. 뭐 이거는 지금 투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뉴스랑 수익이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만 그냥 주구장창 읽은 다음에 뉴스 읽으면은 제 계좌에 돈이 불어난다. 뉴스만 읽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얘기예요. 뉴스를 보고 뭐랑 연결을 지어야지 이게 되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뉴스를 읽었을 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뉴스를 읽으면은 대부분 대충 이해는 돼요. 맥락상.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결 지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뉴스랑 연결 지을 대상을.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를 보고 삼성전자를 분석을 해놨어야지 삼성전자 투자할 수 있지. 뉴스만 주구장창 반도체 뉴스를 본다고 해가지고 내 통장에 돈이 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금리 뉴스, 물가 뉴스, 뭐 정부에서 뭐 어쩐다 저쩐다 이런 뉴스를 보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종합채권이 어떻게 되겠는데?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뉴스랑 연결 짓는 경험을 간접적으로라도 해봐야지 나중에 진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도 훨씬 더
더 유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단계를 밟아야 돼요. 그냥 이제 수익이 뭐 플러스 1%다, 뭐 예금보다 뭐 0.1%밖에 뭐 더 좋은 게 없는데 꼭 굳이 해야 되냐? 이걸 떠나서 이런 진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죠? 여기 단계에서 배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안 배우고 투자하는 것보다 이 정도 알고 투자하면은 훨씬 더 수익을 볼 확률이 높을 거예요.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생각보다 길죠? 좀 힘들 수 있는데 3번부터 이제 좀 재밌는 얘기 할 테니까 넘어가 볼게요. 3번은 연금 목돈 굴리기라고 말씀드렸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포트폴리오로 굴렸으면 합니다. 정해드릴게요.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가 뭔지 설명하면은, 포트폴리오 투자는 경제 용어 사전에 있는 투자 방법이에요. 뭐 투자자산운용사나 아니면 뭐 자산관리사나 이런 자격증 시험을 보면은 투자 파트가 꼭 있어요. 두꺼운 책들 보면은 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투자 파트가 있는데 그 투자 파트에서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셔라 라고 나와요. 자산 배분하셔라, 분산 투자하셔라, 이런 것처럼. 포트폴리오 투자가 뭐냐면, 포트폴리오 투자는 손실을 최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수익을 최대화하는 걸 목표로 하는 투자법을 얘기해요. 요 정도 투자법을 가지고 내 큰 돈이 들어가는 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어리신 분들은 금액이 적을 수 있지만 은퇴쯤 되면 억 단위로 지금 들어가 있을 거잖아. 퇴직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뭔 연금이든 몇 천만 원, 몇 억 단위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이 돈을 굴린다고 하면은 무슨 코인에 넣겠다, 무슨 주식에 넣겠다, 하나만 넣겠다,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연금을 받을 때가 돼가지고 80세, 90세 됐는데 닷컴 버블처럼 갑자기 마이너스 50% 되고 15년 걸리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책임질 게 많아지고 자산도 커지고 이러면은 이 방어부터 먼저 하는 게 먼저예요. 수강생들 만나보니까 방어부터 먼저 한 사람들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투자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가 연금 개념이에요. 연금 개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나이대가 있잖아요. 요즘엔 좀 늦춰져서 뭐 한 30세라고 보면 30세부터 은퇴하게 되는 뭐 55세에서 한 65세 정도까지, 요 정도 기간 동안에 돈을 벌고 그 이후에는 은퇴를 해서 은퇴한 자금을 가지고 생활을 꾸려나가는, 여기 이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앞 파트에서 돈을 많이 벌 때 일부를 떼서 금액을 이연시키고 연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이 없을 때 그 이연시킨 금액을 충분히 굴리고 나서 큰 돈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일부씩 이제 쓰는 거죠. 여기 큰 돈도 이제 그때 돈을 안 벌 때도 굴러가고 있긴 해야 돼요. 이렇게 돼서 연금 개념으로 쓰자면은, 돈 벌 때 일부 돈 떼어서 투자함, 그러고 나서 돈 안 벌 때 큰 돈이 되어 있음, 이게 연금 개념이에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실전적으로는 뭐 교과서적인 얘기는 몰라도 되지만 실전적으로는 내가 준비한 연금이 얼마인가.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 다녔으면 퇴직연금이 생기셨을 거고,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IRP나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도. 내 개인적으로 준비한 개인연금이 있고, 또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이 있고, 뭐 국민연금 파산한다 이거는 나중 얘기고, 내가 준비한 연금이 얼마인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루트를 통, 주택연금도 있고, 내가 그냥 일부 이런 연금 통장 통하지 않은 그냥 연금 목적의 돈들이 있고, 이런 돈들이 얼마 정도 될지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내가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나, 구매력이 얼마나 유지가 되나, 이거를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벌써 근데 어렵잖아요. 저도 이거 시험 문제 볼 때 어려웠어요. 그 돈, 지금 번 돈을 물가 상승률 가정해가지고 60세 때 뭐 70세 때 받으려고 그러면 얼마 받냐, 이거 막 계산하거든요. 이거 막 재무 계산기 써야 되고 이런데,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이제 국민연금 사이트 들어가면 다 계산한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냥 한번 클릭 해가지고 숫자 몇 개 넣어보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미래를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연금 개념 파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내가 지금 회사를 쭉 다녔을 때 이 정도 연금이 준비가 되고, 국민연금도 어느 정도 준비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뭐 한 달에 뭐 30만 원씩 하는 것도 준비가 얼만큼 돼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뭐 한 달에 뭐 30만 원씩 하는 것도 준비가 얼만큼 돼가지고, 노후에는 뭐 얼마가 있겠다, 몇 억이 있겠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은, 국민연금으로 넘어가서, 국민연금은 뭐 요즘에 뭐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이슈긴 하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 재테크 관심은 있지만 국민연금 신경 쓰시는 분은 잘 못 봤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면 알아서 떼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일반적으로 채용을 한다 그러면은 뭐 세전 연봉이 얼마고 세후 연봉이 얼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세금이라고만 생각하는데 4대 보험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면은 4대 보험이라는 명목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일부 떼나가서 내가 세전 연봉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조금 적은 거죠.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굴러가가지고 어떻게 쌓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거든. 이거는 뭐 법적으로 그냥 강제되어 있는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65세 기준으로 5년 더 빨리 받을 수도 있고 5년 더 늦게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선택들을 하면은 5년 더 늦게 받는다 그러면 30%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려면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좋은가, 내가 하는 일이 재미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국민연금 받는 기간, 뭐 플러스 마이너스 5년, 이거 어떻게 할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다니다가 그만 다니다가 다시 또 직장 다니고 뭐 이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간들을 국민연금을 나중에 추후 납부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복지성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막 투자하는 것보다 세금이나 이런 거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내가 안 낸 기간, 추가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문의하고 확인해서 여유가 좀 있을 때 넣어두면은 나중에 연금 대비가 조금 더 이런 부분들 챙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퇴직연금이에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얘기 드릴게요. DB형, DC형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 DB형인지 퇴직연금 DC형인지 이런 거 확인해보세요. 일단 저희 회사는 10인 미만의 기업인데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지금 가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입사한 지 1년이 지나고 정규직 돼가지고 이제 직장에 다니면은 퇴직연금이 저절로 쌓이고 있어요. 퇴직연금도 직원들도 다 알아서 투자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그냥 정해진 대로 주는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퇴직연금 추가 납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럼 납입하시는 게 좋겠죠. 세금도 좀 덜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연금 소득세가 이연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굴린다면 어떻게 잘 굴릴까? 그냥 퇴직연금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고 그냥 여러분 방치해두잖아요. 예금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아마 수익률 보면은 아주 잘 나왔을 때 막 고금리다 이럴 때 막 4% 될까 말까 이럴 거예요. 근데 이제 수강생들 이런 거를 좀 얘기 드리면은 연금 계좌 이렇게 보면은 수익률이 뭐 5%, 10%, 뭐 15%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1년이니까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이거를 30년, 50년 이렇게 굴린다고 생각해보면 예금에 두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되겠죠. 복리 효과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잘 굴릴까를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건 주택연금이죠. 주택연금은 왜 얘기를 드리냐면은 주택연금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내 집이 한 채 있고 그 집이 이제 12억이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담보를 제공을 하고 이자를 받는 형태예요. 근데 뭐 담보 얘기하고 막 대출 얘기하고 이러면은 되게 위험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국가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12억 이하 주택은 주택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생각은 내 집이 없다면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까? 이거 계획 세우기. 내 집이 있다면 해당되나? 를 따져봐야겠죠. 당연한 얘기죠.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상속을 할 때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상속이나 증여 이런 거 계획하기, 이런 것도 계획을 해볼 수 있어요. 주택연금에 해당된다 하면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연금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예상연금액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억 아파트를 20년 했을 때 어떻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연금이죠. 개인연금은 많아요, 사실. 연금저축이 있고 그냥 연금 이런 상품이 있어요. 조금 달라요. 연금저축 보험이 있고 연금저축 펀드가 있고, 이제 연금도 그냥 연금보험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액연금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복잡하죠. 안전지향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이 커리큘럼을 따라온다, 이 지금 6단계 로드맵을 따라온다 하면은 연금보험, 변액연금 안 돼요. 연금저축 보험도 안 돼요. 연금저축 펀드만 하세요. 개인연금을 할 때는 그냥 정해드릴게요. 근데 뭐 연금저축 보험이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비과세가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미 아실 거예요. 현금으로 그냥 10억 정도 있으신 분들이면은 이런 보험 상품을 통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좋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금 10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연금저축 펀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종합을 해보면은 국민연금 한번 따져보고 퇴직연금 한번 확인해보고 주택연금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 개인연금 확인해보세요. 연금저축 펀드로 하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그럼 이거 순서도 이렇게 이 순서대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남는 게 이런 상품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굴릴까, 이거잖아. 이게 포트폴리오 투자로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높이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산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주식, 채권 섞어서 투자하는 거, 주식, 채권, 금 섞어서 투자하는 거, 원자재 이런 거 섞어서 투자하는 거, 뭐
달러 섞어서 투자하는 거, 부동산 섞어서 투자하는 거, 여러 가지를 이제 섞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주식이 오를 때는 채권이 내린다거나 아니면 채권이 이제 그냥 평탄한다거나 주식 채권은 내리는데 금은 오른다거나 얘는 플러스 될 때 얘는 마이너스 되고 얘는 마이너스 될 때 얘는 플러스 돼서 평균적으로 이 변동폭을 줄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아셨으면 하는 거는 배웠으면 하는 건 섞어서 투자한다는 사실 자체만 아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투자했을 때보다. 첫 번째 알았으면 하는 거는 중위험 투자 방식도 있다. 중위험 투자가 뭐가 좋냐 뭐가 어쩌냐 하지만 이 투자를 하면은 중위험 투자 방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자산이 언제 무슨 일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지 체득하실 수 있다. 체득하는 건 내가 운전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냥 운전을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산이 지금 뭐 트럼프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니까 금이 올랐네. 아 이런 것 때문에 머니하이가 금 모으기를 시작했구나. 요즘에 뭐 상황이 뭐 어쩌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호황이어가지고 머니하이가 주식 모으기, 삼성전자 모으기를 시작했구나. 이런 것들을 상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꼭 맞게 막 100% 이제 정답 이런 거 찾을 수도 없지만 좀 더 확률 높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투자를 하면은 뭐야 내 주식은 별일 없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네. 반대로 내 주식은 별일 없는데 그냥 줄줄 오르네.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간 다리를 거치지 않고 투자로 넘어간 분들은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뭐야 이거 역시 주식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거다. 뭐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중간 다리 안 밟고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손실 기간, 손실 폭, 평균 수익률 따져야 한다. 이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도 잠깐 하루 이틀 마이너스 50%다. 이거 하루 이틀만 지나면 3일, 뭐 일주일 뒤, 1년 뒤에는 플러스 50% 돼 있을 거다. 이러면은 안전지향 투자자라고 해도 마이너스 50%가 무섭긴 하지만 투자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손실 기간도 중요해요. 반대로 손실 폭도 중요하죠. 마이너스 80% 된다 이러면 무섭잖아요. 손실 폭도 중요하고 손실 기간도 중요해요. 그리고 수익률이 한 번 수익이 난 게 아니라 꾸준히 평균적인 수익률을 따져야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혹은 뭐 1년 동안의 수익률이 20% 났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상 처음 시작하면서 설명드렸을 때 막 수강생들 어떻다, 수익 많이 났다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 수강생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수강생들이 공부한 내역이랑 수익 인증한 내역들이 있어요. 한 건, 두 건, 한 번, 두 번만으로 한 게 아니라 꾸준히 수익률을 쭉 내가지고 1년 동안에 수익이 얼마 됐다. 매수 매도 해가지고 이만큼 수익이 났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방어를 열심히 하면서. 그 다음 파트는 이제 리밸런싱이에요.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건 밸런스를 맞춰준다 이 뜻이잖아요. 규칙적으로 매수 해주는 것을 뜻해요. 이거 리밸런싱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번 하는 방식이 있고 반기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분기에 할 수도 있고 월간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규칙적으로 매도를 왜 해야 되냐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지. S&P 500 그냥 계속 그냥 모으면은 그냥 쭉 올라간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냐. 매도 하면 수수료도 나가고 막 이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래에셋에서 이 리밸런싱 했을 때 수익률이랑 하지 않았을 때 수익률이랑 이런 걸 따져보니까 리밸런싱을 규칙적으로 해줬을 때 수익률이 성과가 더 좋았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웠으면 좋겠는 거는 올랐으니 뭐 매수한다, 올랐으니 매도한다 이게 아니에요. 반대로 내렸으니 매수한다, 내렸으니 매도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매도는 내 원칙에 따라서 내 규칙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한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올랐으니까 어쩐다, 내렸으니까 어쩐다 이건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가격으로만 보고 판단하면은 내가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여튼 가격으로 판단하지 않는 걸 이 중위험 단계 연금 목돈 굴리기 3단계에서 꼭 배우고 넘어가셔야 돼요. 하다못해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하고 넘어가야 돼요. 가격으로 판단하지 않는구나, 단순 가격으로 하지 않는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백테스트란 개념이 있습니다. 백테스트는 뭐냐면 2024년에서 2025년에 S&P 500 투자했으면은 뭐 플러스 한 20% 정도 됐다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 24년부터 25년 반복됐던 경제 상황이 25년에서 26년 넘어갈 때도 미국 주식이 유리할까? 이거 판단하려고 그러면 25년에 벌어졌던 일들이랑 내년에 벌어질 일들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자, 더 뒤로 가서 예를 들어 1980년대로 가가지고 트럼프랑 비슷한 레이건 대통령이 있을 때는 어땠는지, 우리나라가 80년대에 중동의 석유위기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그때 80년대의 상황이랑 올해 상황이랑 내년도 상황이랑 비슷하니까 그때 유리했던 자산이 뭐가 있지?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해볼까? 이런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좀 유사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랬으니까 내년도 이럴 거야
거야 이게 아니라 80년대 비슷한 정치 상황이랑 비슷한 경제 상황이 있을 때 이랬구나. 뭐 40년 50년 뒤에도 비슷한 상황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네. 근데 이게 이 백테스트 단계에서 과거를 보는 경험을 쌓아둬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로 비유를 들자면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는 삼성전자가 매우 유리해지는구나. 2017년 18년 삼성전자가 반도체 빅사이클이 왔을 때 주가가 크게 올랐었는데 디램 가격이 오르는 것 때문에 그랬었구나. 아 이거 2025년 넘어오면서부터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네? 투자해야겠다.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백테스트를 해야지. 과거를 보는 경험을 해야지.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주변에서 여러분 투자 제대로 이런 식으로 막 옛날에 어땠고 뭐 어쨌고 저쨌고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야 유튜브에서 이거 얘기하는데 투자해봐야지. 이런 분들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해보시더라도 훨씬 확률이 높아지실 거예요. 무슨 투자를 하더라도. 뭐 근데 이제 말은 쉽죠. 저도 막 다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자산시장 역사는 알아야 돼요. 백테스트에 이어서 자산시장들이 어떤 식으로 되풀이됐는지 좀 긴 역사들은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백테스트 했을 때 과거 보는 경험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처음 해보면은 이런 얘기 들을 거예요.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이 오른다. 근데 실제로 막 금리가 내려갔을 때 이런 때 주식시장 통계를 내보잖아요. 08년도 금융위기 이런 때 금리 막 내리고 이랬을 때 보면은 주식시장은 박살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역사를 배우고 어떤 맥락에서 그랬고 금리가 내리기 전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고 이런 맥락을 알아야 돼요. 자산시장 역사는 개략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는 뭐 비유를 들자면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재건축되면 올라간다. 그래서 다음 재건축은 이런 상황에서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사자. 똑같잖아요? 투자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자산시장 역사 배우실 때는 주식, 채권, 금, 원자재 최대 크게 4개의 자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2단계에서 단기 채권이나 이런 거 투자해보시면서 현금성 자산도 알게 되셨을 거고 그럼 이제 5가지 배우게 되는 거죠. 최소한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0번째 개념인데 3-12죠. 주의사항을 하나 얘기하면은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저위험 상품들은 사실 투자라고 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단기 채권이야 그런 거 거의 현금이랑 똑같잖아. 예금이랑 똑같잖아.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포트폴리오부터는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이 작은 것 뿐이에요. 주식은 막 마이너스 90% 되기도 하고 막 상장 폐지되기도 하고 이런데 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면은 뭐 상장 폐지되거나 이럴 일은 없으니까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폭이 작은 것 뿐이죠. 최소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는 매우 다양해요. 손실을 아주 최소화하는 포트폴리오도 있고 좀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도 있어요. 저위험 단계에서 투자 위험 등급을 이렇게 나눴다고 치면은 포트폴리오 투자는 4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무조건 포트폴리오 투자다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 검색해가지고 포트폴리오 투자 검색해보면은 어떤 분들은 엄청 위험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너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실 거고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이 로드맵을 쭉 따라오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지항의 커리큘럼을 따라온다고 치면은 중위험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나머지 4단계 수익률 높이기로 넘어갔을 때 나머지 돈들을 조금씩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은 조금씩 조금 더 이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하면은 좋겠어요. 연금, 목돈 굴리기 파트는 다 된 것 같아요. 연금 상품들 쭉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확정 지어 두시고 포트폴리오 투자로 수익률을 조금 더 높여 두시고 포트폴리오 투자는 보통 포트폴리오마다 다르지만 수익률이 뭐 5%에서 한 15%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수강생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배우시고 또 포트폴리오 투자하면서 백테스트 과거 보는 것도 배우고 자산시장 역사도 어느 정도 배우고 코로나 때 어땠는지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주의사항도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3단계를 마스터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4번입니다. 수익률 높이기로 넘어온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수익률 높일 때 저평가 우량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투자를 해봤는데 뭐 차트를 보고 투자할 수도 있고 뭐 PER, PSR, 뭐 PBR 이런 걸 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평가 우량주 투자법은 뭐냐면 저평가되고 있는 주식을 기다리면서 내가 그냥 천천히 모으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내는 이 투자법으로 하는 게 안전지향적이신 분들한테는 가장 잘 맞을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 모으기 했던 것처럼 금 모으기 했던 것처럼 야 그거 안 되는데 할 때 투자하고 이거 지금 해야 된다. 삼성전자 지금은 이제 사야 된다. 이때 나는 매도하는 이 투자법을 갖추는 거죠. 이게 저평가 우량주예요. 사람들이 안 사서 저평가돼 있고 인기가 없고 근데 이 회사는 망할 일이 없고 우량한 주식이에요. 이걸 잘 골라가지고 오를 일이 있을 때 올랐을 때 파는 이런 투자 방식을 취해야지 안전지향적인 분들은 지킬 수가 있어요. 돈을 그냥 무슨 차트 보고 투자하고 재무제표 뭐 하나만 보고 투자하고 이러면은 실수를 했을 때 너무 크게 다쳐가지고 안전지향적이 안 되실 거예요. 쭉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큰 트렌드예요. 큰 트렌드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큰
큰 트렌드는 3번 연금, 목돈 굴리기 할 때 포트폴리오를 굴리시고 자산시장 역사를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큰 트렌드는 거시경제, 매크로라고 하거든요. 뭐 영어 같은 거는 뭐 모르셔도 돼요. 거시경제라고 하면 우리가 저위험 상품 때 배웠던 금리, 그 다음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면서 배웠던 채권, 주식 이런 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시경제가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행이 있어요. 유행. 요즘에 이제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요가복 이런 거 이제 유행한다. 그러면은 그거 파는 회사들이 주가가 좋겠는데? 이렇게 연결 짓는 것처럼. 이건 지금 벌써 다 지난 투자입니다.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이런 거를 먼저 보고, 거시경제 보고, 유행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관심 가져야겠다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트렌드를 먼저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산업을 분석하는 거예요. 산업 분석이라고 뭐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전업 투자자분들 하는 것처럼 산업을 막 다 뜯어봐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산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전업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본업이 있고 뭐 애 키우면서 주부이고 이런 분들이 할 때는 산업 분석을 할 때 그렇게 막 전업 투자자처럼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익이 언제 증가할지, 이익 증가한다는 게 수요 증가가 언제 될지, 공급이 언제 적은지,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뭐 삼성전자로 예를 들면은 반도체 회사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공장이 10개가 있었는데 5개로 줄였네? 그럼 다음에 이제 반도체 수요가 들어오면 공급이 적으니까 반도체 가격이 팍팍 오르겠는데? 이런 거. 뭐 HBM 이런 거 막 무슨 신기술 개발한다고 거기다 다 투자해가지고 구형 반도체들은 지금 공급이 적네? 가격이 오르겠는데?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적네? 가격이 오르겠는데? 이런 것 정도가 산업 분석이에요. 물론 지금 들으면 뭐 뭔 소리야, 뭐 어렵겠다 할 수 있는데,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지금 이제 수강생분들 대부분 50대, 60대예요. 뭐 안전지향 투자자다 얘기하면은 다 뭐 20대, 30대들은 다 도망가요. 뭐 1% 높이자, 5% 높이자 이러면은 뭔 지금 나 지금 100%, 200% 높여야 되는데 없어요. 뭐 있긴 하지만 거의 없어요. 50대, 60대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다 가르쳐본 입장에서 오히려 경험도 있으시고 직장생활 경험도 있고 삶의 경험들이 있으셔서 훨씬 더 이해하기가 더 좋아요. 실제로 수강생분 중에서 본인은 2천만 원, 3천만 원 벌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7천만 원 벌었다,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이제 종목 분석하는 거죠. 저는 역피라미드라고 생각하는데, 큰 트렌드 보고, 산업 보고, 종목 보고, 이렇게 넘어오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는 훨씬 시간적으로나 약간 큰 수익을 노리지 않고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적합한 것 같아요. 전업 투자자분들은 종목 분석 먼저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업으로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뭐 저처럼 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한다거나 직장에 다니면서 투자한다거나 애 키우면서 투자한다거나 했을 때는 이 순서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욕심 부리지 않는 다고 하면은. 종목 분석을 하면은 저평가 우량주라고 했으니까 우량한가를 봐야겠죠. 이 회사가 재무제표를 봤을 때 문제가 없는지, 공시를 봤을 때 진짜 망하거나 아니면 돈을 엄청 많이 빌려줬다거나. 그래서 여기서 이 3단계를 하면서 배워야 될 거는 비교예요. 비교. 예를 들어서 뭐 이익이 100억이 남는다, 1000억이 남는다, 그래서 좋은 회사다. 이거는 투자자의 마인드가 아니고, 여러분도 마트에 가서 라면을 고른다고 치면은 뭐 A 라면이 있고 B 라면이 있어요. 라면은 사실 맛이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얘는 똑같은 라면인데 얘는 800원이야, 얘는 1000원이야. 그럼 800원짜리 고르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종목을 고르는 분석 방식이 돼야 돼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똑같은 반도체 산업에 속해 있는데 삼성전자가 좀 더 싸다, 그래서 매수해야겠다, 이런 것처럼. 이런 의사결정이 돼야 돼요. 분석을 할 땐 비교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거는 이제 좀 힘들긴 한데 더 해볼게요. 투자 철학을 배워야 돼요. 투자 철학이라서 되게 뭐 거창한다고 볼 수 있는데, 투자 철학을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단기 투자를 한다, 이건 좀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장기 투자를 한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정답이 없는 분야거든요, 철학적이라는 게. 뭐라고 비유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정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막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 A라는 쪽은 이렇게 생각하고 B라는 쪽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하는데, 얘는 지금 뭐 사건 하나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철학적인 게 조금 필요한데, 투자 철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치 투자랑 뭐 성장주 투자, 그냥 성장 투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가치 투자는 싼 거를 사서 적당한 데 파는 거고, 성장 투자는 적당한 걸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 그러니까 누가 옳다 그르다 이런 건 없어요. 가치 투자의 거장 이런 사람도 있고, 성장주 투자의 거장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책장에 꽂혀 있는 사람 수만큼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누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없고, 다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긴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안전지향적인 분들이 예금만 하다가 커리큘럼을 이렇게 쭉쭉
쭉 따라와가지고 수익률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분들한테는 가치 투자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투자한다, 내가 애를 키우면서 투자한다. 그래서 저는 가치 투자를 조금 더 선호하고, 아마도 이 영상 보시고 여기까지 보신 분들도 가치 투자 방식이 좀 맞지 않을까 이겁니다. 뭐 옳다 그르다 이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정하고 넘어가야지 보이는 시각이 달라져요. 안경을 쓰는 것처럼, 색깔 있는 안경 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라색 안경 쓰면 세상이 다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가치 투자라는 안경을 쓰고 투자하는 거를 보면은, 아, 머니하이는 가치 투자랑 좀 가깝게 투자하는구나, 삼성전자 쌀 때 투자해가지고 적당히 팔고 이제 나오는 투자법이구나. 근데 성장주 투자 안경을 쓰고 머니하이를 보면 바보 같은 놈, 더 오를 것 같은데 더 가지고 있지? 라고 할 거예요. 이런 거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세상을 해석하는 뭔가 이게 달라지니까 이거를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웠으면 하는 건 편향과 오류 뭐 이런 부분인데, 투자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막 재무제표 막 엄청 디테일하게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차트도 막 보고 이런 거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편은 왜 살까? 사람들은 왜 이 회사를 팔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자면은 가게에 줄이 막 쭉 서 있어요. 어떤 가게. 그럼 내가 이 가게 뭐 파는지도 모르고 뭐야? 라고 하고 눈이 가게 되고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네? 뭐야? 보게 되고 그쪽으로 추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약간 비아냥되는 말로 꼭대기에 투자했다, 지금 투자하면 꼭대기입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때만 관심 갖게 되는 게 인간 본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여튼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사람들 심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구나, 상대방 파악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실전적으로 얘기하면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재무제표를 뭘 보냐면은 당연히 재무제표 막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재무제표 주석 보고 뭐 보고 이런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우리는 회계사를 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디테일한 그거를 볼 건 아니에요. 이 회사가 우량한지 망하지 않을지를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를 봐야겠죠. 이제 매출도 있을 거고, 이 회사 매출이 안 나오면 안 돌아가는 거니까 이익도 봐야 될 거고, 이익은 이제 영업이익이 있고 당기순이익이 있고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이제 뭐 부채 비율 이런 것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선택적으로 이제 배당을 주는 회사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될 거는 공시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공시라는 거는 이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는 사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빌렸다, 아니면 뭐 이사 간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공시를 해줘야 돼요. 이 회사가 뭐에 투자하는지 사업 내용은 알아야겠죠. 저위험 단계에서 배웠던 ETF에 뭐 들어가는지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주식회사에 어떤 사업부들이 있는지,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파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가전제품 이런 거 한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거 이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트도 봤으면 좋겠어요. 차트는 과거 기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기록이라고 했으면 위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때도, 연금이나 목돈을 방어적으로 투자를 할 때도 과거의 자산들이 어떤 때 유리했는지 보고, 지금 미래에도 이럴 거다, 지금 요즘 시기가 이러니까 이런 투자를 하자, 이런 게 결정하는 것처럼 차트도 과거 기록이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미래의 일을 확인하는 이 작업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재무제표랑 좀 다르게 재무지표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할지 몰랐는데 최선을 다해볼게요. 진심을 담아서 설명하는 거니까 이런 설명도 하는 겁니다. 재무지표는 뭐 PER, PSR, 뭐 PBR, 뭐 ROE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지표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배우면 사실 금방 배우실 거예요. 그냥 공식 한두 개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라면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똑같은 라면 파는 회사, 오뚜기가 있고 뭐 농심이 있다. 근데 이 회사 똑같은 라면을 파는데 이 회사는 뭐 예를 들어서 ROE가 10%고 이 회사는 ROE가 20%다. 그럼 이제 왜 이익이 잘 날까? 뭐 이런 걸 따져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데, 똑같은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이 지표상 얘가 더 싸다, 얘가 더 유리하다, 이런 걸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뭐 이거는 뭐 금방 배울 겁니다. 이제 영어가 나와서 어려워 보이는데 금방 배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멘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멘텀이라는 거는 무슨 일이 있어서 이 회사가 오를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왜 오르냐. 삼성전자 예시를 계속 들자면은 디램 가격이 오르고 있다. 구형 디램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삼성전자 이익이 잘 날 것 같다. 디램 가격을 사람들이 매주 뭐 매월 이렇게 측정하고 있고 매일매일 보기도 하고 막 그런 걸 보고 나서 이 회사가 오를 이유가 발생을 했네, 우리는 이제 매도하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멘텀이라는 거, 무슨 일이 있을지 올해 뭐
뭐 2026년에 정책들은 어떨지, 지금 정부에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뭐 어떤 글로벌 어떤 뭔가 일들이 있는지, 사건들이 뭐가 있고 이 사건이 발생하면은 추후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게 모멘텀이에요. 이거를 잘 알려면은 과거를 잘 봐야겠죠.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뭐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실전 사례도 준비를 했어요. 사례는 10월 18일에 연금 땡땡님의 21%짜리 사례를 가져왔어요. 이제 투자하시고 나서 86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을 내셨죠. 이제 뭐 솔리드라는 종목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래처럼 이제 엑셀에다 하셨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체크하고 지금 여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통신사가 투자 시기가 있어서 투자하는 시기가 되면은 오를 이유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 회사가 지금 조용하고 투자 시기가 되니까 조용할 때 지금 투자하자.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진짜로 통신사들이 뭐 투자해야겠다 어쩐다. 요즘에 그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5G 넘어간다, 6G 넘어간다, 뭐 5G 뭐 새로운 뭔가 해야 된다, 주파수 경매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분은 이제 팔고 수익을 확정 지었던 거예요. 반대로 투자했죠. 가치 투자자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전 사례까지 보여드리면 와닿으실 것 같아가지고 얘기 드렸어요. 이제 여기서 첨언을 하나만 하자면은 대부분 분들이 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워렌 버핏은 90대인데 이거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이제 수학이나 이런 거 약해서 못한다. 여기 지금 수강생 중에 수학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수학 잘 못해요. 이제 뭐 나는 뭐 시간이 없다. 이거 시간 쓰는 거 하루에 뭐 1시간? 뭐 빡세게 공부할 때만 1~2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요 정도는 이제 투자를 해야겠죠. 이거 이상 크게 공부하지 않을까요? 뭐 몰아서 한다고 하면 뭐 주말 하루 이렇게 요 정도는 투입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갖가지 핑계가 있지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이제 요약을 하면은 큰 트렌드 간단하게 판단해보고 산업도 간단하게 이익은 언제 증가하는 산업인지 언제 투자하면 좋을 산업인지 종목도 분석할 때 우량한지 보고 비교해보고 투자 철학 한번 밟아보고 그러니까 어떤 투자 철학이다 이거 해보고 편향과 오류 같은 거 있다 확인해보고 재무제표 따져보고 차트 보고 그 다음에 재무지표 보고 비교해보고 이제 모멘텀 뭐가 있는지 이 회사가 오를 이유가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뭐 다른 분들 어떻게 투자하는지 사례 보고 저 안지한 카페에 수강생들 수익 인증이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11월 한 달 동안만 90건이 있었거든요. 단타하지 않아요. 단타를 안 하는데도 수강생 숫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한 사람이 뭐 2~3건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공부를 해보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 공무원 공부한다 그래도 합격 수기 이런 거부터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촬영 기준으로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더 할까 말까 고민되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질릴 거예요. 영상 이렇게 길어도 되나? 저도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6번까지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수익금 늘리기 첫 번째부터 얘기하면은 저희도 수강생분들을 만나니까 수강생분들이 수익률은 많이 높거든요. 많이 높여졌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과제가 수익금을 높이는 과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뭘까 이제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하고서는 지금 이제 좀 체계화를 해놓은 거죠. 저희도 어쨌든 교육원이니까 다들 서울대 보내고 싶고 못해도 이제 인서울은 보내고 싶고 이런 마음처럼 진짜 교육을 했을 때 이분이 실제로 뭔가 가져가는 게 있고 이랬으면 좋겠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다 알려드릴 거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개념으로 따지면은 41번이에요. 5-1이죠. 첫 번째는 계좌 관리예요. 계좌를 뭐 어떻게 관리하냐 이게 뭐 중요하냐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긴 호흡으로 투자하려고 하면은 계좌가 꾸준히 이제 순환이 돼야 돼요. 계좌를 저는 한 바퀴 돌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수강생들을 봤을 때 계좌 관리라는 게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할지 5종목으로 나눌지 10종목으로 나눌지 이런 걸 계좌 관리라고 해요. 저는 권장하고 싶은 거는 8종목에서 한 12종목 정도로 이제 분산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뭐 3~4종목만 해도 추적하기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성장주 투자 입장일 확률이 좀 높아요. 왜냐면 막 조용한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좀 시끌벅적하고 오르는 것도 많고 내리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종목 수를 줄여야 된다 이런 관점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조용한 주식에 투자하다 보면은 그렇게 막 등락이 많지가 않아요. 플러스도 적게 되고 마이너스 적게 되고 여기 안에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막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뭐 이 정도 될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종목 수를 늘려도 내가 이거를 관심을 갖고 식물에 물 주듯이 했을 때도 큰 문제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를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권장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조금 더 심화로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상관계수라는 건 알았으면 좋겠어요. 상관계수라는 건 말 그대로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를 수치로 따진 거예요. A랑 B랑 얼마나 상관이 있나. 그래서 계좌에 넣는 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진, 세미캠, 뭐 SNS텍 반도체 주식만 다 한 계좌에 넣는다. 그러면 반도체 움직일 때 그냥 따라서 움직일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도체 주식 넣고 식품 주식 넣고 소비재 주식 넣고 어디 뭐 전력기기 이런 거 넣고 통신 뭐 이런 거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들이 섞여 있어야지 계좌가 얘는 마이너스일 때 이제 조금 더 모아가고 그 다음 또 얘가 플러스 됐을 때 다른 애는 마이너스 되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굴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방에 뭔가 해결되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줘야지 아마 좀 더 긴 호흡으로 투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수익금 늘릴 때 중요한 거는 체크리스트예요. 이거는 뭐 수강생들한테 뭐 체크리스트를 나눠드리고 하지만 체크리스트를 쓴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이제 지금 절판된 책인데 체크리스트란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나오는 게 미국에서 수술을 할 때 수술 도구를 이제 빼놓고 와가지고 수술을 할 때 뭐 큰일이 있었다 뭐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실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했을 때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체크만 하더라도 실수를 할 확률이 거의 뭐 1% 내외로 확 줄어들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투자를 결정하고 진행하고 좀 더 이제 안정감 있게 투자하려고 하면은 체크리스트를 체크하고 투자를 시작을 하고 안정감을 좀 얻고 이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는 것 같아요. 교육원에서도 체크리스트가 없이 예전에 뭐 한 3년 전에 했을 때랑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내고 했을 때랑 성과가 좀 다르거든요.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당연한 얘기인데 오답노트예요. 오답노트를 안 하면 성적이 안 올라요. 뭐 제 1화인데 제가 이제 재수를 했거든요. 고3 때 3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수능 직전에 그 3월달 모의고사 또 풀었거든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점수가 2점인가밖에 안 달라졌어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니까 내가 똑같은 실수를 또 하는구나. 기록을 남겨놓지 않고 다시 풀고 기억에 넣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호가를 잘못했네, 내가 뭔가 분석을 잘못했네, 이 부분은 내가 빼놓고 해버렸네, 아니면 내가 뭐 바빠가지고 어떻게 했네, 이런 것들을 기록을 남겨놓고 틀리지 않으려고 다시 한번 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답노트를 꼭 해주세요. 그러면 수익금이 알아서 늘어나기 시작, 확신이 더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여기 단계에서 뉴스 읽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뉴스 읽기를 맨 처음에 1단계 저축량 늘리기 맨 첫 단계에서 뉴스 읽기를 하지 않고 수익률이 높은 상태에서 뉴스 읽기를 병행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뉴스랑 이 종목이랑 투자하는 거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뉴스를 보니까 읽는 건 아주 잘 읽어요. 근데 분석은 안 해. 내가 연결지을 뭔가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 그러면 여기랑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수익금 늘리기 단계로 넘어가면은 수익률을 내가 내보니까 이런 뉴스들을 읽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지회사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할 줄 알게 된다. 포장, 박스 이런 거, 골판지 이런 거 알게 된다. 그러면 무슨 뉴스들이 보이냐면은 펄프 가격 어떻게 되나? 요즘에 쿠팡 이런 데서 뭐 박스 이런 거 많이 나가나? 코로나 때는 그랬다던데? 이런 게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읽기를 여기 단계에서부터는 조금 더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심 그룹을 넓혀놓는 거예요. 관심 그룹은 뭐냐면 증권사에서 관심 그룹이라는 메뉴가 있기도 하고 실전적으로는 내가 관심 갖는 분야를 딱 하나만 두면 안 돼요. 이게 뭐 투자를 전업으로 하시거나 투자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뭐 반도체만 알아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투자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막 엄청 위험한 막 100%, 200% 그런 걸 노리고 투자할 게 아니니까 관심을 하나만 두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개를 두고 있어야 돼요. 반도체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얇고 넓게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관심 그룹들을 많이 만들어 두셔야 돼요. 증권사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그룹 같은 경우는 최소한 5개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계좌를 10종목을 넣는다고 했을 때 2종목 해가지고 10종목을 해가지고 한 개 계좌를 완성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분산 투자도 되고 안정감도 생기는 거예요. 안정감이 생겨야지 수익금도 늘어나요. 관심 있는 게 많아야지. 그리고 어떤 걸 매도를 하고 보내줬을 때 다음 이제 괜찮은 걸 또 편입을 시켜줘야지 계좌가 이제 순환을 하면서 수익금이 점점 이렇게 쌓이고 늘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관심이 딱 여기만 있으면 얘가 끝나면은 다음 거 투자할 게 없어. 그래서 수익금이 늘어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크리닝이라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까지 이제 설명을 해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볼게요. 이제 종목들이 우리나라 주식회사만 해도 2,000종목이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꽤 큰 시장이거든요. 미국 시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2,000종목이 있으면은 별별 종목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량한 종목들을 빨리빨리 걸러내는 과정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뭐 어떤 리스트를 좀 갖게 되고 하는 거죠. 스크리닝을 한다는 게 위험한 회사들을 다 빼놓고 이번 달에는 조금 이제 안정감 있고 저평가되는 애들을 이렇게 리스트가 1번부터 뭐 50번까지 남는다. 50개 중에서 이제 좀 골라보자. 이런 과정들을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스크리닝이라고 해요, 보통. 이렇게 돼야지 시장도 어떤 상태인지도 보이실 거예요. 스크리닝을 꾸준히 해야지. 여튼 이거는 좀 뭐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수익금 늘릴 때 중요한 게 생활 루틴이에요.
생활 루틴이 정비가 돼야 돼요. 이건 저축량 늘리기랑 조금 다른 얘기인데 수익금을 늘리려고 하면은 의사결정력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판단력이 중요해요. 내가 판단력이 조금 더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어. 이거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예요. A라는 사람한테 그냥 단순하게 O, X 이런 문제를 한 100개, 200개 이렇게 준 다음에 선택을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내니까 오답률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 뇌도 근육이고 이걸 계속 쓰면은 지치고 하니까. 학생들도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런 게 있는 거고, 직장인들도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왜냐면 우리가 기계가 아니니까, 로봇이 아니니까.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충전도 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생활 루틴이 정비가 되어 있고 많은 의사결정들을 하지 않는 시간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아침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9시부터 9시 반 이런 때를 권장하고 있긴 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때는 내가 들고 있는 투자가 있으면 뭐 매도해야 되나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주말 아침이라고 하면은 스크리닝도 했으면 좋겠고, 뉴스를 읽는다고 해도 아침에 좀 읽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예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건 뭐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활용하시게 될 거예요. 증권사 리포트는 증권사에서 고객들한테 이런 종목들이 이런 뭐 디테일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리포트니까. 근데 이거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뭐 가치 투자라는 안경을 쓰고 있고 머니하이가 얘기한 것처럼 뭐 재무제표가 어떠고 뭐 차트가 어쩌고 안경을 딱 쓰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내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게 이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보지 못했던 체크리스트 외의 것들도 보게 되고, 남들이랑 좀 다르게 사고를 하게 되고 수익금을 자연스럽게 늘리게 되고, 이거는 내가 좀 확신이 있는데 이런 것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를 리포트를 활용하시게 되면서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내 옆에 있는 대리님, 우리 뭐 옆집 누구 이런 사람들보다 조금 다른 시각을 갖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증권사 리포트를 좀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수익금을 많이 늘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의 그 질도 다르고 보는 선별하는 정보가 좀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익금 늘릴 때는 트래킹이라고 하는데 뭐 역사 공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자산시장의 역사랑 좀 다른 거는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역사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회사가 창립을 언제 했는지, 그 회사 사명을 언제 바꿨는지, 뭐 때문에 올랐고 뭐 때문에 내렸고, 이 회사가 상속을 하려고 하는지 증여를 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역사들이, 이 흐름이 좀 알고 있어야지 안정감이 생기실 거예요. 이 회사는 진짜 열심히 연구하고 건실한 회사였구나.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하면 최소한 망할 일은 없겠다.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 주식 회사도 성실하게 뭔가 했다 하면은 앞으로도 그럴 거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랑 똑같죠. 막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 정도만 아셔도 무슨 얘기인지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볼 텐데,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다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뭐 여튼 그냥 수강생들을 위해서 복습하는 뭐 겸 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마지막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뭐 숫자나 상품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배운 거를 죽을 때까지 유지하셔야 돼요.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뭐 5년, 10년 한탕 하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놀고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 주변에 뭐 코인으로 막 돈 많이 버신 분이 있는데, 저보다 어린 친구인데 저보다 많이 버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투자를 하고 나서 계속 투자를 해요. 계속 그냥 돈을 더 벌고 싶어요. 이런 부분이 하나 또 있고, 또 다른 거는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은 은퇴한 자금이 또 있잖아요. 은퇴한 자금도 굴려야 되고, 은퇴 연금을 받아도 내가 생활비로 평소에는 병원비나 이런 게 아니면 평소에 그렇게 많이 안 나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손자 손녀들 보면은 막 용돈이라도 좀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투자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탕 이런 게 안 되실 거예요. 워렌 버핏도 끊임없이 돈을 벌잖아요. 지속 가능하셔야지 노후가 됐을 때도 내가 원하는 거나 이런 큰 문제가 없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적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증권사 설정을 해두셔야 됩니다. 증권사 설정은 단순해요. 알림 같은 거 확실하게 해놓고, 내가 투자했을 때 이럴 때는 매도한다, 이럴 때는 매수한다 이런 것처럼 뭔가 기준을 하나 확실하게 만들어 두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시스템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얘기로 AI를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속 가능하려면 최대한 내 손을 타는 부분들을 줄여 나가야 될 거예요. 나의 동물적인 감각이 1%
1% 필요하다고 하면 나머지 99%는 최대한 이런 것들은 맡겨야 될 거예요. 그런 게 AI를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수강생분들도 뭐 체크리스트를 채운다고 했잖아요. 체크리스트를 채운다는 것 자체가 정형화된 뭔가 기준들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이런 거죠. 그래서 AI를 쓰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자동으로 알 수 있게 되고 쭉 이제 정리된 보고서를 AI가 만든 보고서를 보고 그 다음에 투자 결정은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되셔야 될 거예요. 다만 주의사항은 AI는 아직 비서 같은 거예요. 해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비서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하면은 얘도 바보 같은 대답을 해요. 내가 투자를 할 줄 모르는데 투자 잘하는 거 뭐 오를 종목 선별해줘 하면은 선별이 안 될 거예요. 내가 이제 재무제표는 어떤 거, 재무지표는 어떤 거, 차트는 어떤 거 이런 애들이 확률이 높았던 것 같고 나랑 적합하고 이러니까 선별해줘 하면은 AI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의사항은 내가 모르는데 비서가 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를 시키면은 이상한 결과물밖에 안 나와요. 내가 결과물을 모르고 직원을 시켜도 직원이 잘 못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합격 수기. 다른 투자자들 수기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뒤에 책들도 있지만 슈퍼개미 분들 책을 본다든지 슈퍼개미 분들의 투자 이력을 본다든지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거고 또 이제 저희 그 안지한 카페 수강생들 수기를 본다든지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한다 그래도 서울대 간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공부를 시작하면은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 더 이제 내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할 때 이런 행동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걸 보고 시작을 하셨으면은 이거를 꾸준히 보셔야지 멘탈 안정화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수익과 보상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재테크 교육이나 이런 걸 하시지 않는 분들, 일반적으로 그냥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야 수익 나면 재투자해야지 뭔 소리야 하실 텐데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은 수익이 났을 때 일정 부분은 본인한테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학생으로 치면은 야 16시간 자는 시간 빼고 다 공부를 해야지 당연히 이제 성적이 오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거 지속 가능할까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8시간 공부하고 성적이 나오고 성적이 잘 나왔으면은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외식도 하고 이래야지 나 이제 성적 잘 나오면은 부모님이 칭찬도 해주는구나 이런 걸 알고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익을 냈으면은 뭔가 나한테 보상을 줘야 돼요.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10,000원 냈다 그러면은 가족들한테 나 10,000원 수익 냈다 10% 해가지고 10,000원 수익 냈다 이런 거라도 칭찬이라도 듣고 뭐 같은 수강생이 있다고 치면 수강생들한테 뭐 칭찬한 댓글이라도 받고 이런 거라도 작은 게 이제 순환이 돼야 돼요. 내가 계획을 하고 행동을 한 다음에 좋은 피드백을 받고 칭찬을 듣고 다시 또 좋은 계획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이게 순환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지속 가능합니다. 16시간 공부하면 당연히 다 재투자하면 다 좋을 거예요. 그냥 계산식으로 보면은. 근데 인간이 기계가 아니라서 이게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비슷한 의미로 동료가 필요해요. 이게 저는 혼자 투자를 공부하고 했었으니까 제가 2015년 16년도에 부모님은 기억 10년 전이라 기억 못 하시겠지만 투자 얘기를 꺼냈을 때 부모님이 야 그거 이제 폐가망신한다 막 이랬었어요. 약간 이제 움츠러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투자 공부를 하고 재테크 공부를 하고 하면서 뭐 이런 거 투자한다 저런 거 투자한다 하면은 같이 투자자 분들은 특히 엄청 욕을 먹거나 야 이거 왜 그러냐 이런 반론이랑 싸워야 돼요. 처음부터. 제가 삼성전자 유튜브 댓글에서 엄청 막 이렇게 욕 먹고 이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버틸 수 있는 거는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어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동료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가능하면은 가족들을 동료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런 거 공부하고 있고 나 이런 거 해보려고 하고 이제 제 유튜브로 본다고 하면 머니아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생겼고 얘는 뭐 안전지향적인 거 좀 하려고 하고 뭐 교육원 같은 것도 만들었대. 네이버 검색하니까 나오더라. 뭐 이런 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동료를 만드세요. 가족이었으면 좋겠고 뭐 친한 친구나 뭐 이런 사람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수강생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가족들이 응원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수익을 몇 개 내고부터는. 아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도 있는데 저도 가족들이랑 가족 단톡방에서 투자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알려주기요. 알려주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막 얘한테도 알려주고 쟤한테도 알려주고 이러니까 복습이 되고 이러잖아요. 제가 정승재 선생님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정승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한 페이지 공부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공감이 돼요. 재테크나 투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 매수는 이런 기준으로 하고 매도는 이런 기준으로 매도를 해. 그래서 수익을 이렇게 났어. 작게라도 10,000원이라도 냈어.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뭐 동생 이런 사람들한테 알려줘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머릿속에서 설명이 안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럼 그 구간들은 이제 검은색으로 돼 있는 구간이니까 이제 왜 그럴까? 뭐 연구를 찾아본다든지 뭐 질문을 해본다든지 이러면서 거기를 이제 밝은 구간으로 바꾸면서 뇌 속에 있는 그 지도들을 이제 밝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알려줄 수 있으면은 지속 가능해져요. 알아서.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 기록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오답노트랑 비슷한 내용인데 투자를 하다 보면은 25년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말일까지 내가 어떤 투자를 했는지 내가 이제 연초에 공부 시작했을 때는 예금밖에 안 했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래도 지금은 뭐 10,000원, 20,000원이지만 수익률도 뭐 10%, 20% 보고 있다. 100만 원, 200만 원 벌고 있다. 뭐 1,000만 원 벌고 있다. 많이 바뀌었네? 그 과정 동안에 어떤 역경이 있었고 어떻게 내가 헤쳐나왔지? 좀 긴 시각으로 전체 기록을 돌아보는 시스템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시간 있잖아요. 막 새해 다짐 쓰거나 연말 돌아보거나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전후로. 그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과대평가하고 1년, 뭐 2년 이렇게 장기간 일은 과소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은 당연히 뭐 갑자기 1년 동안 워렌 버핏 되고 있고 이러진 않겠지만 이 동안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을 거고 자신감을 또 얻었으면 좋겠고 역경을 겪고 있다면 어떤 역경들을 내가 겪었었고 어떻게 파헤쳐왔고 이것들을 쌓아뒀으면 좋겠다. 여기까지입니다. 뭐 마무리를 하자면은 자주 묻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제 카페에 글도 써놨으니까 그 글에 이제 여기 이 얘기들이 비유나 사례들 또 이런 것들로 쭉 넣어놨을 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뒤에 또 이제 뭐 자주 묻는 질문이나 이런 거는 또 넣어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영상 길어가지고 제 영상인데도 제가 다 안 볼 것 같긴 한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진심으로 찍어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1시간, 2시간짜리 유튜브 영상을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안지향이라는 평생 교육 회사의 하나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다 보신 거거든요. 이렇게 보셨으니까 도움 되실 겁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